자,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너무 박수가 센데요. 이제 제가 이상류 박사님 강의를 특강식으로 한 지가 몇 년 됐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하는 오늘의 강의 내용은 법인 입장에서 대부업을 하는 걸 위주로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이 강의 틈틈이 중에 부동산 업으로서 갖고 있는 법인 입장에서 하는 경우도 조금씩 들어가 있긴 있어요. 왜냐면은 우리가 대부업 하다가 뭐 어찌됐든 간에 유입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조금 들어가 있는데 주된 거는 법인 입장에서 하는 대부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개인하고는 달라요. 예. 이거지.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이제 세무 회계를 한다는 경우에는 우리가 일정이 있습니다. 1년 내내. 예, 1년 내내 있는데 보면은 딱 봐도 할 게 무지하게 많죠. 여기에서 위에 보면은 부가세, 그 다음에 예정신고, 부가세가 1년에 4번 하고 법인세는, 그 다음 밑에는 이제, 밑에 보면 법인세, 그 다음에 법인세 중간연합,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또 있죠. 원천세, 매달 10일 날.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사업을 하면서 세무서에다 뭔가를 달달이 물게 된다는 얘기예요. 기본적으로 서류를 내든지 돈을 내든지 세금을 내든지. 그래서 우리 사업을 한다 그러면은 법인을 운영한다 그러면 세무서하고 뗄 수가 없죠. 세무서가 상급기관이니까. 이런 일정이 있다는 거를 일단 혹시 돌아가시더라도 이런 내용을 하나 갖다 놓고 사무실에다가 뭐 할 일이 많구나 항상 새겨놓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의 목차는 이제 법인으로서 회계하고 세무,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우리 이제 대부업은 기본적으로 면세 사업이기 때문에 부가세 납부는 없어요. 그렇지만 부가세 신고기간에 해야 될 의무는 있어요. 신고할 의무는 있고 납부할 의무는 거의 납부할 세금은 없습니다. 대부업은. 근데 부동산 매매업 같은 경우에는 납부할 의무도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운영을 하면서 인건비나 기타 경비 어떤 식으로 처리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원천징수, 그 다음에 기타 개인소득세도 밑에 좀 넣어놨어요. 어제도 이제 특히 대부업 하시는 분들은 6월 말까지 재무제표를 가계산해서 7월 말까지 실태보고서 작성해야 되거든요. 실태보고서 작성 때문에 우리 직원들하고 제가 막 회의 중인데 우리 직원이 어느 분한테 이제 전화가 왔더라고. 근데 뭐냐면은 그 사업소득 3.3% 떼고 돈을 줬나 봐요, 누구한테. 근데 마음씨도 좋게 3.4% 떼지 않고 다 줘버렸어요. 초심자들은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사업 처음 하시는 분들은. 떼고 줘야 되는데 3.3% 많이 들어보셨죠? 수수료를 100만 원을 줬다. 100만 원 다 주면 안 되죠. 나중에 그러면 3.4%를 떼서 소득세를 신고를 해줘야 돼. 세무서에 돼. 근데 100만 원 다 줘버렸으면 내가 별도로 또 물든지 아니면 그 사람한테 전화해서 미안한데 도로 돌려달라. 골치 아파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원천징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4번에.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보통 돈을 줄 때는 항상 다 주는 경우가 아니고 일부를 떼고 준다라는 거를 우리가 잊으시면 안 돼요. 우리는 보통 근로소득이 있기 때문에 회사에서 받잖아요, 개인이. 그럴 때는 내가 월급이 500이다 그럼 500 다 받지 않잖아요. 떼고 받잖아요. 근데 내가 회사다. 500을 다 주지 않잖아요. 떼고 준단 말입니다. 그러면 근로소득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회계사무소를 하면 얼만큼 떼고 얼마 주세요. 그래서 알려드려요. 그때. 그 대신 정해진 날짜는 항상 같죠. 월급날 같잖아요. 근데 사업소득, 프리랜서 같은 사람한테 줄 때, 그때는 정해진 날짜가 없죠. 그때 주잖아요. 그 대신 떼는 금액은 정해져 있어요. 3.3%. 근데 근로소득은 사람마다 다르죠. 부양가치 몇 명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알려준다고요. 잊지 말자. 돈 줄 때 다 주지 말자. 아셨죠? 처음 개업하신 사람, 이것 때문에 헤매는 사람 굉장히 많아요. 많습니다. 이 말 듣고 또 하실 분 또 계실 거야, 보니까. 조심하세요. 그 다음에 우리가 법인이기 때문에 법인에 여기 프린트폰이 아마 없을 거예요. 제가 어제 넣었는데요. 우리가 순서를 보면은 법인 설립부터 등기를 하고 사업자 등록을 합니다. 일단 가운데에 법인 설립 등기 있죠. 설립 등기를 해야지만 법인으로서 또 하나의 인격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걸 법인이 거래를 하는 거예요. 법인이. 그 다음에 법인을 왜 만드냐? 사업을 하기 위해 만들잖아요. 법인 등기부등본을 만들고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옛날에 말한 법인 등기부등본을 들고
세무서에 가서 사업자 등록증을 내야지만 사업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대부업에 있어서는 그 사이에 법인 설립 등기하고 사업자 등록 사이에 대부업 등록을 해야 돼요. 업종마다 등록해야 되는 업종이 있고 어떤 업종은 면허를 받아야 되고 어떤 허가를 받아야 되고 신고를 해야 되고 각각 달라요. 근데 우리는 대부업은 등록을 해야 되는 업종입니다. 등록을 이 사이에 하나 있어요. 우리 업종이 그래요. 이쪽에다가. 그 다음에 최근에 들어보니까 지자체마다 다르더라고. 제가 요청을 받아보는데 대부업을 등록하려고 그러면 구청에다가 지자체 등록할 때 개시대자표를 달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옛날에는, 그러니까 어떤 데는 그런 없는 데가 있었거든요. 최근은 달라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시면은 저한테 뭐 저 말고 다른 세무사님이 있으면 그쪽에다 친하게 지내시는 분들 이야기하셔서 개시대자표를 달라 그럽니다. 해서 만들어주세요. 그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 세무대리인에게. 그러면 하려고 그럴 때 뭘 줘야지 우리도 만들 거 아니에요. 주는 게 뭐냐면 등기부 등본을 저한테 전달해주고 개시대차표 만들어주세요. 이야기를 해주세요. 그럼 저희가 만들어두면 그걸 도장을 들고 와서 구청에 내야 됩니다. 그러면 그쪽에서 대부업 등록증을 만들어줘요. 대부업 등록증을 구청에서. 그리고 그걸 근거로 해서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증 내줘요. 순서 법인 설립한다. 법인 설립을 할 때는 법무사님이나 우리 박사님 아시는 분이나 법무사님 계실 거예요. 왜 법인 설립을 하시고 아니면 요즘 뭐 인터넷도 하는데 저도 인터넷 할까 그러다가 너무 피곤해서 그냥 법무사 맡겨버렸거든요. 법무사님 맡기시고 그 다음에 구청 가서 대부업 등록을 하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세무서 가서 사업자 등록하시고 사업자 등록도 인터넷 되긴 되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한번 가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세무서 가서 분위기도 살펴보고 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 세무서 한번 가는 것도 1년에 제가 보니까 저도 세무서 옛날에 많이 봤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인터넷 다 하니까 세무서 갈 일이 많이 없죠. 옛날에 저희들이 그 법인세 신고할 때 옛날에 서류로 정유로 다 신고했거든요. 부가세도 전부 다 이렇게 보내고 그랬다고요. 요즘 전자신고 해버리니까 엄청 편해졌죠. 그렇더라도 한번 가셔서 세무 공무원들하고 이야기 나눠보시고 무지하게 친절합니다. 분위기도 한번 살펴보시고 한번 갔다 오는 것도 이게 세무서 하면 왠지 좀 쫄잖아요. 그런 마음들이 없어지고 옛날하고 엄청 차이 많이 바뀌었죠. 한번 갔다 오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법인 설립을 했으면 법인 설립은 법인의 기본적이 들어가는 게 본점이죠, 본점. 본점을 어디다 설립했느냐에 따라서 설립할 때 등기 면허세가 조금 이제 달라요. 저도 이제 최근 하나 넣는데 저는 이제 대도시에 냈기 때문에 오른쪽 3배 중과돼서 아래쪽 우측 하단에 60만 원 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본점을 제가 보니까 용인 쪽에서 많이 하시더라고요. 김포, 용인. 왜냐면 거기는 기본적으로 이제 중과세 지역이 아니니까 좀 싸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5천만 원이면 저기 20만 원 보이죠? 일반적인 경우에.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저는 이제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지하철 왔다 갔다 출근하기 편해서 좀 더 내더라도 이제 좀 그쪽에다 냈어요. 저는 실질적으로 하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 아무튼 기본적으로 이거는 법인 설립할 때 등기상을 정부 증명서를 낼 때 들어가는 돈입니다. 그 다음에 법인을 설립했으면 법인이라는 거는 일종의 가상의 인격체죠. 그죠? 우리가 삼성전자를 회사가 있으면 삼성전자는 회사 자체가 뭐 돌아다니는 물건 사고 그러진 않잖아요.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인간, 사람이라는 게 휴먼이 일을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구속되는 이제 법인의 인적 구성이 주주하고 임직원으로 나눠지는 거죠. 주주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돈 된 사람, 자본금으로. 돈을 5천만 원 냈으면 그 5천만 원이 법인 등기부에 딱 찍히죠. 자본금 얼마라고. 거기 낸 사람 말하고. 그 다음에 임직원은 회사 일을 하는 사람. 그죠? 내가 주주이면서 임직원 될 수도 있죠. 근데 이런 부분을 대해서 제가 이제 신규 사업자들 얘기하다 보면은 이 부분을 혼란스러움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 주주를 돈만 대고 임직원 안 할 수도 있죠. 그죠? 그 다음에 돈 대고 주주하면서 임직원 될 수도 있고, 그 대신 나중에 결과물에 대해서는 임직원에 대해 일을 하면 나중에 근로소득을 받아올 수 있죠. 주주로서의 대가로 되는 건 나중에 배당소득을 받아올 수 있죠. 그렇게 받는 순간 나는 뭐죠? 개인 소득세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쪽으로 넘어가는 차원이 넘어가는 거죠. 주는 입장에서는 법인의 계산,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개인 소득세 대상. 개인 소득세는 내가 급여를 받았다. 그러면 다음 연도 2월 달에 급여 지급할 때 연말정산으로 정산이 되죠. 근데 급여 플러스 다른 소득이 또 있다. 대법에서 사업소득을 받았다. 그러면 그걸 플러스해서 5월 달에 종합소득 신고하고. 그죠? 이제 이렇게 사이클이 돌아갑니다. 그리고 주주는 회사의 주인이라 그러죠. 회사의 주인. 상장회사는 회사의 주인이 널렸잖아요. 개미들. 상장 주식회사에서. 근데 비상장법인은 그렇지 않죠. 나 혼자 100%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와이프하고 반반할 수도 있고 쪼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유 주식수만큼 회사를 소유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 주식수만큼의 그걸 의결해서 주주총회를 해서 결의하는 거예요. 회사에 대해서. 결의를 해서 그래 땅땅땅 때려서 올해 제가 100% 갖고 있어요. 그러면 주총회에서 100% 무조건 100%잖아요. 그래서 배당을 얼마 줄게. 그렇게 결의를 해서 주는 거예요. 왜 법인하고 나는 다릅니다. 주주총회 결의 바꿔주면 그거는 남의 돈 뺏어오는 거랑 똑같아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내가 100% 갖고 있다 그래서 나하고 회사하고는 별개의 인격체예요. 그래서 주주총회 결의, 이사의 결의를 통해 갖고 와야 됩니다. 근데 초창기 때는 마구잡이를 갖고 오면 나중에 잘 안 됩니다, 이게. 세무상은 걸리고 잘못 걸리면 횡령적으로 걸릴 수가 있어요. 왜냐면 인격이 다르기 때문에. 개인 사업자는 안 그래요. 개인 사업자는 어차피 나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근데 법인 사업자는 회사의 돈을 갖고 오기가 절차를 지켜야 됩니다. 그 부분이 어렵죠.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는 법인에 대해서 나하고 별다른 존재다. 별다른 존재인데 그 별다른 존재를 이제 재무제표를 만들어서 그걸 근거로 해서 세금을 내는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우리가 결산하게 되면 이제 회사에서 법인 설립을 하면 결산을 해야 되거든요, 항상. 결산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가산세 나와요. 그래서 세무서 찍힙니다. 그리고 제일 문제는 뭐냐면 법인 결산 안 하면 첫째 연도에 올해 뭐 8월 달에 법인 설립했다. 그럼 대부분 결손이 나요. 손실이 난다고. 손실이 나요. 그런데 그걸 손실이 난 거를 세무서 신고를 해줘야 돼요. 그 손실에 대해서 내년에 이익이 나면 그 이익을 손실을 까준다고. 그리고 나서 그 금액만큼은 세금을 내거든요. 근데 그걸 결산 안 해버리면 증거가 없잖아요. 세무서 인정 안 해줘. 그죠? 그래서 세무적으로 손실이 나요. 그래서 결산서를 꼭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이제 사무소한테 이렇게 맡기면은 이런 이제 여기에 보이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재무제표를 만들어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만드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재무상태표. 여기가 대체대조표로도 얘기를 하고 재무상태표하고 손익계산서 두 개를 만드는데 이제 재무상태표는 어느 시점 현재 내 재산이 얼마인가, 내 부채가 얼마인가 그걸 알려주는 거고 손익계산서는 시점이 아니라 언제부터 언제까지 얼만큼 결과가 있었느냐 보여주는 거예요. 이거는 뭐 말은 좀 어려운데 내용은 빤한 소리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밑에 보면은 이렇게 규모가 커진 회사, 엄청 커진 회사는 나중에 우리나라 전자공시 사이트에 대해서 재무제표 다 올려요. 감사를 해서 올린다고요. 근데 우리가 조그만 회사들은 그렇진 않죠. 제가 보니까 워렌 버핏인가 그 사람도 한국에 이렇게 좋은 다트 시스템을 하거든요. 없다라고 이야기 하더라고요. 우리나라가 그 부분 진짜 잘 됐습니다. 제가 봐도. 이렇게 전자공시 시스템 쳐서 이제 나오거든요. 제가 이 자료는 다 올려드려서 아마 그 카톡에 우리 단체방에 다 올라와 있을 거예요. 한번 다운받아서 보세요. 100페이지 정도 되니까 보다 보면 좀 잠 안 오실 때 보시면 잠이 잘 오실 거예요. 이쪽에다가. 이거 보면은 이렇게 건자공 상태 나오거든요. 이쪽에서. 여기서 보시면은 볼만한 게 나옵니다. 대부업 한번 쳐보시면 돈 많이 번 애들도 나오고 엄청 큰 회사들. 그 뭐지? 사라머니 뭐 그런 애들 있죠. 일본계 대부업체들. 일본은 마이너스 금리잖아요, 걔들은. 걔들이 갖고 와서 이쪽에서 투자하면 걔들은 그냥 한국이 물반 고기반이죠. 엄청나게 많이 벌더라고. 배당금 막 작년에 뭐 1,000억인가 버는 데도 있던데. 네? 그렇게 하실 거잖아요, 우리도. 자, 이렇게 대차제표는 이렇게 생겼어요. 자산하고 부채하고 이렇게 생겼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처음에 법인 설립하면 이 자본금액 있죠. 여기에 5천만 원 딱 찍힌다고요. 그리고 유동자산에 예금으로 찍혀요. 5천만 원 출자를 했으니까 이걸 갖고 개시대차표를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저 회계사무소에서 도장 찍어주면 그걸 갖고 구청에 가서 대부업 등록하는 거예요. 달라 그런다고. 근데 어떤 데는 옛날에는 그런 말 없던데 요즘 와서 다 달라 그러더라고요. 담당자도 바뀌고 그게 바뀌나 봐요, 사람들이. 손익계산서는 뭐 이거 매출액에서 원가 빼고 나중에 당기순이익 밑에 제일 7번 보이죠? 우리가 당기순이익을 많이 내는 게 우리 목표잖아요, 사업의 목표. 그렇죠? 그런데 여기 또 하나 이제 있죠. 우리가 사업을 하면서 순이익은 많이 내고 싶은데 세금은 조금 내고 싶죠. 그런데 당기순이익 많으면 세금은 올라가요. 그런데 저희들은 세무 이제 회계 하다 보면은 사장님들이 이야기를 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아, 이익은 내고 싶은데 세금은 줄여줘. 그게 좀 어려운 이야기죠. 네? 이익은 많이 내고 세금 많이 내면 되죠. 그리고 이제 대차절표라는 게 이렇게 기초 기말이 있고 가운데 손익계산서에 1년에 얼마 벌었으면, 자, 예를 들어서 기초에
현금이 1,000만 원 있다 쳐봐요. 근데 1년에 벌어서 2천만 원이 벌었어요. 그럼 기말에 현금이 3천만 원 생기는 거죠? 이렇게 연결되는 게 재무제표의 구조예요, 구조. 그러니까 두 개가 연결되어 있다고 이렇게. 간단하게 보세요. 이걸 파고들면 인생이 피곤해집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제일 안 좋은 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익은 많이 내고 세금은 조금 내고 싶어 이제 한다는 게 다 목표잖아요. 그런 거 아니세요? 맞잖아요. 그런데 그 반대, 이익은 조금 내고 세금 많이 내는 경우가 제일 안 좋은 케이스잖아요. 그게 비용을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예요. 나는 우리 비용을 우리 매출이 1억이었어요. 근데 비용을 6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면 순이익이 세전이익이 4천만 원이잖아요. 비용을 6천만 원이었는데 그 중에 비용이 세법에서 인정을 안 해줘. 얼마? 2천만 원을. 인정을 안 해주면 뺄 수 있는 비용이 1억에서 6천, 1억에 4천이 돼버린다고. 세전이 6천에 대해 세금을 내버려요. 그래서 송금불산입이라고 그걸 갖다가 비용을 인정 안 되는 게. 그래서 맨날 여쭤보는 게 저한테 그래요. 오늘 가서 카드로 뭐 썼는데 비용이 인정되나요? 근데 내용은 아시는데 전체적인 내용을 아셔야 된다고요. 인정 안 되는 경우가 우리가 제일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절세죠. 썼으면 쓴 만큼 인정을 받아야 되겠죠. 그걸 갖다 송금불산임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법인세법 용어에서 이야기합니다. 소득세법은 그걸 갖다 필요경비 불산임이라고 그러는데 그거는 세법이나 종합소득세법이나 그거는 법이잖아요. 법정 용어라죠. 송금불산임이라는 용이. 근데 우리가 보통 하는 말로는 경비 불인정, 비용 불인정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저렇게 써야지만 이제 우리가 세무신고서 만들 때 저렇게 용어를 써야지만 인정이 되는 거죠. 송금불산임이라고 하는데 그러려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돈을 지출했으면 증빙을 받죠. 주고받고 기브앤테이크라는 사업을 하면 항상 기브앤테이크를 생각하셔야 돼요. 돈을 주고 물건 받고, 그죠? 그 다음에 받을 때 돈을 줄 때 영수증 받고, 그죠? 돈을 주고 재화나 용역을 받고 영수증 받고, 그죠? 그거 다 이제 지출 증빙이라고 그러거든요. 그 네 가지가 세금 계산서, 신용카드 영수증, 현금 영수증. 우리가 가령 회사에서 법인카드로 나가서 밥을 먹었어요. 밥을 먹으면 카드로 그죠? 법인카드로. 그럼 영수증을 받죠. 그게 정기준빙이에요. 그렇게 해야지만 우리가 경비로 인정돼서 송금불산임 안 된다고요. 돈은 쓰고 경비를 인정 못 받는 경우가 제일 안타까운 상황이잖아요. 그걸 조심하는 게 이 네 가지를 꼭 받으셔라. 그죠? 간이 영수증 안 됩니다. 옛날처럼 종이 받아서 이렇게 막 쓰고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그거. 3만 원까지는 괜찮은데 하지 마세요. 요즘 다 카드로 쓰면 다 나오니까. 옛날같이 돈으로 이렇게 주면서 영수증 그렇게 안 하잖아요. 카드로 해버리니까. 제가 이렇게 적어놓은 게 이겁니다. 이 부분이죠. 봐보세요. 아까 수익에서 비용 500이고 회계에서는 이렇게 처리하는데 세법에서는 이걸 근거로 해서 이제 우리가 세무신고를 하거든요. 근데 이 중에 송금이 인정이 안 돼서 200만큼이 그럼 과표가 200 늘어버리죠. 그래서 세부담 20이 늘어버린다고 이게 인정이 안 되니까 조심하라 이거죠. 그러면 하는 소리가 이제 보통 사람들이 경비를 쓰면 이제 기본적으로 인정 안 되는 경우가 뭐냐면 기본적으로 언제 업무 시간 이외에 썼다. 그다음에 어디서 집주유에 써. 언제 주말에. 그러면 일단 그렇게 나왔다 그러면 세무공무원이 알면 무조건 인정 안 해줘요. 관례상. 그래서 할 때는 업무 시간 중에 주중에나 좀 쓰고, 물론 이제 주말에 출장 갔다 그러면서 뭐 자동차 경비세 그거는 인정이 되겠죠. 그건 내가 소명하기 나름이니까. 그런데 가서 뭐 집주에서 맨날 그러 반찬 사고 뭐 이상한 사고 그거 인정해달라 그러면 안 되죠. 그런 질문 저한테 많이 해요. 난 미치겠어 진짜. 그거 안 되는 거잖아요. 오이 사고 무슨 그건 안 되는 거지. 그죠? 자, 경비 이제 유의사항이 증빙 서류를 이제 철저하게 관리를 하자. 접대비는 특히, 접대비는 무조건 카드로 써야 돼, 카드로. 그 접대비는 개인 카드도 안 돼요. 다른 증빙 사유는 부족하면 개인 카드로 회사에 경비치할 수 있거든요. 해보셨죠? 이쪽에 계신 분들. 회사에서 내 개인 카드로 증빙해서 회사에 정비처리 받아보셨잖아요. 직장인들. 근데 접대비는 안 돼. 개인 카드는 안 돼. 접대비는 무조건 법인 카드로만 돼요. 술 먹을 때 개인 카드 하지 말라 이거죠. 그 다음에 통장 이제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는 통장 분리해야 돼요. 사업용 계좌하고 별도로 분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가공거래 하지 말고, 그 다음에 이상한 거 있으면 미리 연락을 하고 이야기 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보니까 처음 사업하시는 분들은 여기는 내용이 없는데 매출을 1,000만 원 끌었어요. 1,000만 원 끌으면 부가세 100만 원에서 1,100만 원을 받죠. 그죠? 1,100만 원을 받잖아요. 근데 부가세 100만 원은 내 돈 아니죠. 100만 원만 내 매출이잖아요. 1,000만 원만 매출이잖아요. 100만 원은 부가세 내야 된다고. 근데 사람들이 돈이 들어오면 다 써버린다고요. 그리고 분기 25일 날, 다음 달 분기 25일 날 부가세 납부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 다 써버리고 나니까. 그죠? 그리고 나서 부가세가 비싸다는데 세율이 미치겠다고. 그건 말이 안 맞는 얘기죠. 당초부터 그거는 내 돈이 아닌 거죠. 그죠? 그걸 갖다 거래징수라 그러거든요. 자, 내가 돈을 받을 때 1,000만 원 플러스 100만 원 같이 받는 거죠. 그건 거래징수. 그죠? 부가세는 세금계산 거래징수라 그래요. 받을 때 한꺼번에 받아서 내는 거, 거래징수. 줄 때 떼고 나서 내는 거, 원천징수. 응? 원천징수는 우리가 돈을 줄 때, 경비 처리할 때, 직원들한테 급여 줄 때 500만 원 다 안 주죠? 일부를 아끼고 나머지는 떼었다가 주잖아요. 줄 때 떼어놓은 게 원천징수, 받을 때 한꺼번에 받았다 내는 게 거래징수. 그 거래징수라는 건 기본적으로 내 돈이 아닌 거예요. 국세청 세무서 돈인 거예요. 그걸 내가 써버리고 돈 없다 그러면 이거는 안 되죠. 횡령주단 상황이 돼버리는 거예요. 조심하세요. 그래서 원천징수, 부가세 조심하셔야 돼요. 부가세 신고는 일기 1년에 2번 합니다. 아니, 1년에 4번 합니다. 1년에 2번은 예정, 2번은 확정 때. 7월 25일 내일모레 저희도 지금 사무실 바빠요. 지금 오늘 나 출근해서 이거 하고 있는데. 근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매출세액이 없잖아요, 우리는. 그죠? 그래도 받을 때 이자 100만 원 받으면 110만 원 받지 않잖아요. 그거는 면세되기 때문에 100만 원 받는다고. 그러니까 당초에 거래증 산 게 없는 거예요. 그죠? 부가세를 받아놓은 게 없다고. 그러니까 부가세 납부할 것도 없는 거죠. 그래서 이쪽에 대법 하시는 분들은 부가세 납부할 때, 난 부가세 내는데 세금 때문에 미치겠어. 그거 할 이유가 없죠. 그죠? 근데 부동산 매매업이나 소매업이나 뭐 이렇게 임대업 하시는 분들은 부가세 받을 때 내야 되는데, 그때는 조심하자 이거죠. 이해가 되시죠? 예, 예. 그렇지만 혹시라도 우리가 이제 대부업 중개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세금에서 발행해야 됩니다. 대부업 중개업에 대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경우에 이 구조를 보셔야 돼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 뺀 금액만큼만 우리가 납부를 합니다. 이쪽에다가 기본적으로. 매출세액은 우리가 공과액의 10% 있죠. 아까 받을 때 같이 10% 받아놓은 거. 이 문제가 부가세가 왜 어렵냐면 돈을 안 받고 미수로 대서도 세금 내야 돼요. 응? 미수로 대서도 세금 내야 된다. 우리가 임차인한테 임대료 올해 뭐 300만 원짜리 끊었어요. 330을 끊었단 말이죠. 근데 얘가 돈을 안 줘, 330을. 그렇다 하더라도 30만큼 세금 내야 된다고. 그래서 이 관리를 조심하셔야 돼요. 부가세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세금 계산을 안 끊어버려. 안 끊어버린다고. 그런 사람 많아요. 그러면 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 대상이에요. 조심하셔야 돼요. 귀속 시기에 탁탁 끊어야 돼요. 돈을 받든 못 받든. 세무서에는 돈 받고 못 받고는 네 사정이지 나하고 세금과 관계하지 마라. 그런 얘기 부가세에서는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사람 있으면 엄청 피곤해져요, 사람들이. 명도시키고 소송하고 나서 임대보증금 까잖아요. 깔 때 까더라도 세금계산을 발급을 해야 된다고, 나중에. 임대할 때. 좀 어려우신가? 눈빛이 흔들리시는데. 어쨌든 간에 부가세는 세금계산 발급을 제때 하고, 그 다음에 돈을 못 받아도 세금 내야 된다. 그 부분 때문에 고민까지 생겼을 때 이 말이에요. 그러면 세금계산 돈을 안 줬는데 세금계산을 청구해가지고 안 줘도 그냥 무조건 그렇지. 예, 25일 날까지 부가세 내야 돼요. 이렇게. 조심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명도를 하게 되면 명도 완료 시점까지 내야 되는 거야, 구체적으로? 명도의 소송. 그러니까 임차인과의 명도 소송을 해서 네. 그 판결문을 받기 전까지 그렇지. 이걸 내야 되는 거야. 그렇죠. 예. 내야 돼요.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용역을 계속 공급하고 있잖아요. 임대 용역 계속 공급하고 있잖아요. 그걸 딱딱 끊을 때 계약 이제 주기로 한 날 있잖아요. 그때 생계를 끊어야 돼요. 자, 보시게요. 우리가 이제 스토리를 봐야 돼. 이 부동산 매매업이나 상품 매매하고 대법 관련 없는 이야기인데, 우리가 밑에 하얀색으로 약간 이게 사사뼈 끊어놨죠. 매입을 한 다음에 매출을 하죠. 항상 그렇잖아요. 매출한 다음에 매입하는 경우는 없잖아요. 우리 물건 파는데 매출 먼저 하고 매입하나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문제는 매입 먼저 하고 매출하는데 캐시프로가 이게 마이너스가 된 다음에 플러스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사업을 하면 먼저 마이너스예요, 이게. 기본적으로 초창기 때는 캐시 아웃이 되잖아요. 캐시프로가 아웃이 된다고. 그래서 과세 사업자는 보면은 가만히 보면
그쪽에 보면 800을 끝나 쳐봐요. 880을 먼저 매입을 받잖아요. 880을 돈을 준다고. 또 1000만 원을 얹었어요. 그럼 1100만 원을 받죠. 그래서 세금은 20만 원인데 부가세를 납부를 20만 원 해야 돼요. 20만 원 마이너스 나니까. 이 20만 원 뭐죠? 800에서 1000에서 800 뺀 금액의 200의 10%잖아요. 이만큼 세금을 내야 돼. 그래서 나는 순수익이 20이 되는 거죠. 200이 되는 거죠. 네트로. NI가. 네트 인컴이 이만큼 되는 건데, 면세 사업자는 받을 때는 이렇게 다 받는데, 매출세액이 없는 거예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이 880을 공제를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순이익이 120만 이게 적게 되는 거예요. 면세 사업자는 그런 점이 있어요. 그 대신 납부하는 부가세 납부의 의무는 없죠. 그 분기 25일 날 부가세를 내야 된다고 고민할 거리는 없지만 이 부분에 있어요. 120만, 이 880을 못 받기 때문에 이게 다 비용으로 흡수됩니다. 그 대신 이 80만 원만큼이 법인의 경비로 플러스돼요. 그래서 법인세를 줄 수는 있죠. 얘는 과세사업자는 800만큼만 비용으로 인정이 되는데 면세사업은 880을 비용으로 인정이 된다고요. 못 받은 만큼에. 네? 부가세만큼의 손해 있지만 법인세만큼은 덜 내게 되는 거죠. 이 스토리를 집에 가셔서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우린 다 그렇게 합니다. 대부업을 하시면 이렇게 돼요. 상대방이 나한테 뭔가 내가 어느 회사 임대차로 들어갔어요. 대부업을 하면서. 그래서 내가 대부업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부가세를 나한테 임대 용역을 생겨서 발급을 하는데 부가세를 끊지 않잖아요. 다 끊는다고. 나 상관없이 걔는 끊어요. 걔는. 그 자체가 그 사람이 공급하는 자체가 과세 용역이기 때문에 부가세를 끊는다고. 그렇지만 내가 그걸 받아서 면세를 이용하기 때문에 매입세액을 공제를 못 받는 거예요. 항상 연결되어 있어요. 내가 받는 매입세액이 내가 과세 용역을 해서 부가가치를 했을 때는 공제받을 수 있지만 내가 면세를 해버리면 그 가운데 흡수돼 버려요. 응? 어려운 이야기 아니라 결론만 말씀드리면 대부업은 매입세 공제 못 받는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면세 사업은. 제가 했던 이야기니까 여기 빨간 표시는 거 한번 이제 우리 카톡에 올려놓은 거 한번 보세요. 대부 중개업에 대해서는 전자생계 발급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준비했죠. 홈택스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는지 제가 해놨어요. 이쪽에다가. 그리고 홈택스 사용법에 대해서 제가 했으니까 오늘 강의 자리 위에 좀 올려드릴게요. 홈택스에다가 홈택스 가입하는 방법, 홈택스에서 우리가 세무대 수임도 하는 방법, 전자생계에서 발급하는 다 올려드릴게요. 제가 처음에 사업 처음 하신 분들이 오셔서 저한테 이야기하면 홈택스 가입하셔야 되고 뭐 홈택스가 뭐예요? 그러신 분들이 많으셔요. 연세 계신 분들이. 그래서 제가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만들어 올려드릴 테니까 이거 보고 하시면 됩니다. 홈택스 가입하려면 기본적으로 뭘 해야 되죠? 공인인증서를 받아야 되죠? 공인인증서 받으면 어디서 받아요? 그렇게 물어본다고 저한테. 은행 가서 받으시면 돼요. 그것까지 자료 다 만들어놨어요. 그쪽에서 하시면 됩니다. 그러려면 기본적으로 사업자 등록증이 나와야 되죠? 그죠? 사업자 등록을 들고 은행 가서 우리 법인은 통장만 들고 그다음에 인터넷 때문에 공인인증서 쓰고 그다음에 세금 계산서랑 공인인증서 2개 받으셔야 돼요. 4,400원씩 2개. 제가 보니까 다른 한 은행에 보니까 통합도 가능한데 11만 원이더라고요. 그거는. 하나짜리 할 수 있는데 4,400원 2개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저도 그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보시고 홈택스 화면에 들어가셔서 생계에서 발급할 때 이거대로 하시면 돼요. 적어놓으셨으니까 이거 언제 발급한다고요? 대법에서? 대부 중개 수수료 할 때. 응? 상대방이 사업자일 때. 그죠? 상대방이 사업자 아니면 굳이 안 하셔도 돼요. 그때는 3,300% 떼고 원천징수 하시면 돼요. 부가세를 줘야 되겠죠. 응? 10%. 누가? 우리가? 네. 그렇지. 내가 받아서 주는 거지, 부가세는. 아까 받아서 주는 거죠. 생계에서 청구를 했으면, 가령 누구한테, 대부 중개 수수료를 내가 누구한테 이제 청구를 했다, 이거야. 내가 중개를 해줬을 때, 중개해서 200만 원 청구를 했다. 그럼 220만 원 받아서, 그죠? 그때는 내야 되는 거지. 그때는 면세 사업이지만 우리가 사업자 등록증에는 과세 사업자고 우리가 보통 받아요. 면세, 과세 겸행하기 때문에 대부분 그렇게 받는다고. 응? 우리가 면세 사업 위주로 하지만 보니까 내가 그 이야기를 안 했구나. 우리가 대부를 하면 대부분 면세 과세이기 때문에 그냥 일반 사업자로 사업자 등록증을 받는다고요. 응? 그래서 생계에서 발급해야 돼요. 대부 중개에 대해서. 예. 저희가 대부업은 면세 사업자인데 예. 예를 들어 대부업을 하는 회사에서 부동산 임대를
횟수가 있잖아요. 경우에 따라서. 그 경우에는 연쇄 사업자지만 그 부가세에 대한 그 과세에 대해서 의무가 생기잖아요. 예. 그 경우에는 그냥 다른 일반 법인들처럼 그냥 부가세 그렇죠. 그냥 하면 되죠. 그거는 연쇄 부분만 빼고 과세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이제 우리가 임대를 줬으면 우리가 업종이 두 개 된 상황이에요. 임대업도 하고 대부업도 하고 그러잖아요. 임대업은 면세사업, 임대업은 과세사업, 대부업은 면세사업. 그 대신 임대업 할 때는 세금계산 발급해야죠. 그때도. 그때 내가 임대업도 한다고 세금계산 발급해야 돼. 그 세금 내야 돼, 그거는. 임대료 받을 때 10% 해서 가산해서 받아야 돼. 그렇죠. 네, 그러고 줄 때 또 10% 그리고 또 그렇죠. 예, 받아서 주는 거예요, 한마디로 부가세는. 그래서 내 수입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부가세 예수금이라고 그러죠, 예수금. 내 수입이 아니고. 수입이면 매출 또는 수입이라고 얘기하죠. 그건 남의 거 받아주는 거예요. 남의 거, 누구 거? 국세청 거 받아주는 거예요. 잊으시면 안 돼요.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은 우리가 왜 이제 매입세이잖아요. 누가 나한테 청구하는 거잖아요. 청구해야 되는데 우리가 왜 대법에 대해서는 면세사업이기 때문에 매입세 불공제 되느냐. 그 조항이 이거예요. 면세 관련 매입세. 이기 때문에 우리가 못 받는 거예요. 대부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가 이제 어쩌다 보면은 이렇게 종이세금에서 받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세무대리나 회계사무소 이야기하면은 전자세금에서는 저희가 다 볼 수 있어요. 업로드가 다 된다고. 그런데 종이세금에서는 저희가 알 수 없잖아요. 그럴 때는 뭐 사진 찍어서 이메일로 보내든지 카톡으로 보내든지 문자로 보내든지 저희한테 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그 신고를 할 수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 세무서에서 알린다는 거는 저는 갑이라는 사람한테 종이세금을 받았습니다. 그럼 신고를 해요. 그런데 그 발행한 사람은 저는 누구라는 사람에게 세금계산 발급했습니다. 신고를 한다고. 국세청이 얘는 발급한 사람, 얘는 발급받은 사람 딱 맞춰봐요. 안 맞으면 불부합이라고 그러거든요. 안 맞으면 불부합이라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받아서 우리한테 알려주셔야 돼요. 세무사무소에. 종이세금에서 받으면. 그런데 종이세금계산서를 하는 사람은 이제 그 중에 가짜들이 좀 있어요. 종이니까. 전자는 다 국세청이 관리하기 때문에 가짜들은 전자에서 할 수가 없잖아요. 전자에서. 근데 종이는 가짜가 있을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사업자 등록 상태를 우리가 조회를 해봐야 돼. 네? 그 사람에 대해서. 진짜인지 살았는지 아닌지. 여기에서. 제가 옛날에 이제 제가 할 때 좀 가슴 아픈 이야기인데 제가 수행해서 발급을 했는데 이 사람이 도망가 버렸어요. 돈도 안 주고 저희 회계사무소에. 그래서 제가 조회를 해봤더니 여기 뭐죠? 폐업자로 나오죠? 폐업자로 나오잖아요. 나쁜 사람 같은. 그래서 이거는 폐업자가 나중에 종이세금에서 줬다. 그러면 공제 못 받는 거예요. 돈 날리는 거죠. 매입세 공제 못 받는 거예요. 혹시라도. 내 부동산 임대를 하는데 거기 수리를 했어요. 임대업에 그 매입세 공제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얘가 가짜야. 그럼 못 받는 경우죠. 네? 그건 알아서 걸르셔야 돼요. 혹시라도. 종이세금을 받으면 그러니까 안 받겠다 그러면 돼요. 아니면 카드 긁든지. 그죠? 전자세금 계산 이렇게 생겼습니다. 우리가 재밌는 얘기 해드릴까요, 이게? 이거 빨간색 있죠, 빨간색. 빨간색은 공급하는 자, 매출하는 자. 파란색은 매입하는 자. 그죠? 우리가 주가에서 막 오르면 돈이 들어오기 때문에 빨간색이 되잖아요. 매출하는 사람은 돈이 들어오니까 빨간색이 되죠. 파란색은 마음이 파랗게, 그죠? 멍이 들죠? 항상,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런 식으로 종이세금이 이렇게 돼 있었어요. 은행도 옛날에 전표 들어가면 옛날에 입금할 때 빨간색, 출금할 때 파란색 그랬잖아요. 현금주의 회계가 옛날에 그랬어요. 계산서는 이렇게 생겼어요. 계산서. 이 계산서는 전자 아니죠. 혹시 이렇게 생긴 애를 받으시면 아까처럼 조회해 보셔야 돼요. 아까처럼. 돈 주기 전에 조회해 봐야죠. 돈 주고 나서 조회하면 어떻게 되죠? 나중에 모르지 뭐. 돈 뛰는 경우가 있겠죠. 계산서라는 거는 부가세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 보면 세금이 없죠. 여기는 세액이 있잖아요, 여기에. 600만 원 여기 있죠. 세액이 있잖아요, 부가세. 예, 10%가 6천에 600이죠. 여기에서. 근데, 뭐야, 왜, 어디 갔어? 얘는 없죠.
세액이 없잖아요. 그리고 갑자기 생각났어요. 잠깐만요. 우리가 세금계산을 발급하고 그럴 때는 가장 기준이 되는 날짜가 작성일자예요. 작성일자. 여기 있죠. 작성일자. 작성일자 기준으로 계리가 됩니다. 회계 계리가 돼요. 가령 6월 말하고 7월 1일이라고 한다 그러면 여기 작성일자 6월 말이면 작성일자 기준으로 6월달 회계로 넘어가요. 그런데 우리가 가령 작성일자라는 거는 오늘이 지금 7월 18일인가요? 18일인데 18일 날 내가 전자생계산을 만들어 이렇게 만들는데 실제 거래는 17일로 돼 있었어. 그럼 작성일자 17일로 하고 18일 날짜에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고민할 거 없다. 기본적으로 항상 세금계산 발급 전에 계약서가 있겠죠. 계약서가 있거나 뭐 인수증이나 뭐 있겠죠. 다른 물품에 증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날짜는 작성일자로 맞추는 거예요. 잊지 말자 작성일자. 작성일자로 맞추셔야 돼요. 계약서도 성립하고. 계약서하고 맞출 때 작성일자로 맞추라고요. 물건이 실제는 계약서 왜 그러냐면 계약서 자체가 그때 물건이 왔다 갔다 했다는 거를 그 날짜잖아요. 보통 그 날짜로 세금계산을 맞추라고요. 그 다음에 간주사업자라는 게 이제 이 부분이 참 이게, 요즘 같은 뭐 세법책 많이 쓰시잖아요. 다른 분들이. 그러면 이 부분이 꼭 나오더라고. 그래서 제가 썼는데 중요하긴 해요. 근데 저는 이렇게 걸린 경우는 많이 못 봤는데 일반적으로 부동산을 매매를 할 때 막 집을 1년에 막 수십 개 차고 팔아요. 그럼 양도세를 내잖아요. 그런데 그럼 그 사람이 양도세라는 건 기본적으로 일시적 우발적으로 매매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반복적으로 해요. 계속적 반복적으로 해버린다 이거지. 그러면 그 사람이 과연 양도세에서 보는 게 타당한가? 이 사람은 사업자 아니냐? 집 파는 게 사업 아니냐? 그렇다면 우리가 그 국민주택 규모 초과대부분에 대해서는 건물부에 부가세를 때릴 수가 있다고. 그래서 간주사업자 되면 아주 이게 골치 아픈 게 있어요. 그런 내용을 우리 시중에 나와 있는 그 세무, 요즘 텍스 인플루언서라고 그러시더라고. 그런 분들, 저기 누구지요? 투웨이스. 저도 그 책 다 보거든요. 1년에 책값만 한 몇십 권 봐요. 그 다음에 요즘 투웨이스, 그 다음에 제네시스인가? 그 사람. 그죠? 그런 책 보면은 저분 책에 다 나와 있죠. 근데 그분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문제죠. 저분 걸려버리면 골치 아파요. 그런 쪽에. 신방수 세무사. 그 다음에 제가 최근에 보고 있는 거는 지병구 세무사라고 하시는 분이 부동산 임대부에 하시는 분이 책이 진짜 좋더라고요. 지병규 세무사. 보시면 한번 제가 저거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 다음에 유튜브에 강의도 나오니까 그거 되게 좋더라고요. 지병규 세무사. 그쪽에 부동산 투자의 모든 것, 임대사업자의 모든 것, 부동산 하시는 분 있죠? 지병규 세무사 유튜브에 강의 있으니까 보세요. 엄청 좋더라고요. 그게. 제가 강추합니다, 진짜. 저도 그거 보면서 공부 많이 했어요. 그 다음에 또 세무사 한 분 중에 이은하 세무사인가? 오늘부터 절세 이 길인가? 그분들 그 다음에 최근에 나온 책이 제가 또 감명 깊었던 게 그거 좋더라고요. 이승현 회계사. 그분 책 참 잘 썼더라고요. 책인데, 예. 그래서 저도, 나도 같은 한번 써야 되나 싶는데, 게을러서. 예를 들어서 매매업자가 예. 등록해 가지고 안 하고 했을 때 매매를 하면은 이렇게 간주된다고 간주될 수가 있대, 그죠? 간주를 누가 하죠? 국세청에서 합니다. 예. 나는 부동산 매매를 사업을 안 하는데, 국세청에 땅을 보기에 당신은 사업자야. 그걸 간주를 해버리는 거죠. 간주 우제 본다. 그게 법률적 용어거든요. 그거 좀 이따 뒤에 있어요. 근데 그 기준도 절대적인 게 아니에요. 여기 보면, 여기 나왔죠. 기준을 제가 적어놨거든요.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하시면 저한테 질문이 들어와요. 사업 목적으로 빨간색 있죠. 과세기간에 1회 이상 부동산 취득가 2회 이상 할 때는 간주로 보겠다. 그래서 이걸 빠지면 되지 않냐 그렇게 물어보는데, 그런데 밑에 이거에 대해서 법률 해석을 해놓은 게 있었어요. 밑에가. 이거는 예시적 규정일 뿐 이걸 절대로 믿지 말라 그런 얘기예요. 가령 과세기간은 여기가 이제 부가세법 규정이거든요. 부가세법의 1과세기간은 6개월이에요. 6개월 내에 한 번 이상 사고 2번 이상 팔면 저기 있죠. 1회 이상 부동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사람은 간주 사업자로 보겠다라고 시행규칙이 있는데 이것만큼 절대적으로 믿지 말라는 얘기예요. 1과세기간에 2번 사고 매출을 안 했어요. 그 다음 과세기간에 매입은 안 하고 매출만 했어요. 그러면 저기는 빠지잖아요. 그렇다 해서 사업이 없다고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떤 책을 보면은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된 책도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건 틀린 얘기입니다. 이게 분명히 심판제가 나와 있어요, 이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세를 해석하는 국세청은 행정청이잖아요. 행정부잖아요. 행정부에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대로 보셔야 돼요. 무조건 보시면 안 됩니다. 옛날에 제가 다른 강의할 때 이 이야기 나오면 손을 번쩍 들고 1회 이상하고 2회에서는 빠지는 거 아닌가 그런 분이 계셨어요. 절대 믿지 마세요. 법인, 개인 다 돼. 근데 법인은 기본적으로 다 사업자니까. 기본적으로 다 사업자니까. 그 다음에 이제 법인은 그래서 내가 매매하는 게 기본적으로 사업자니까 과세 물품인지 비과세 물품인지 면세 물품인지 판단하는 게 중요해요. 법인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국민주택 규모 이하다. 그러면 그거는 면세제화잖아요. 당초부터 부가세가 있을 필요가 없지. 그죠? 그 다음에 인건비에 대해서는 말씀드리면 대법 하시는 분들은 인건비가 일단 기본적으로 좀 적더라고요. 몇 명 안 되시죠. 많이 쓸 필요도 없고. 그 다음에 제가 하는데 제가 대표면서 인건비를 이제 돈 많이 벌면 이제 거울 보고 말해야죠. 월급 좀 올려주세요. 이거 받고. 그죠? 그런데 돈도 없는데 처음에는 채권 사기만 하잖아요. 그리고 그때는 좀 어려운데 나중에 돼서 돈이 좀 생기면 내가 들어갈 수도 있고 식구를 넣을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그런데 기본적으로 할 때 항상 걸리는 게 아까 급여를 주면 세금을 떼고 주는 거하고 근데 같은 식구면 상관없어요. 그 다음 달에 정산하면 되니까. 근데 퇴사를 해나 이상한 애들한테 줘버리면 프리랜서 줘버리면 연락이 안 돼버리면 이게 무는 수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4대 보험, 퇴직금 그런 리스크가 있어요. 퇴사할 때 퇴직금을 줘야 되고 있으면 사람들이 종업원이 들어오면 1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 줘야 되죠. 퇴직금 주는데 기본적으로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대부분 법률상에는 그 근로자 퇴직금 보장법에 언제 이후로 2015년 이후로 보니까 설립하는 법에는 무조건 퇴직연금을 가입하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벌칙 규정이 없다고 그러대. 그래서 안 한다고 많은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퇴직연금 가입하는 게 좋아요. 은행이나 증권사 가서 우리 한 사람에서 퇴직연금 해달라. 그러면 우리는 그때그때 1년에 불해버리고 퇴직금에 대해 이제 프리죠, 프리. 의무가 없어져 버리는 거야, 이게. 그럼 퇴직연금. 처음에 규모가 작을 때 직원들한테 한다고 1년 이상 근무하면 DC형으로 가입해 주세요, DC. 확정 기여형, DC. 왜냐면은 그때 불입하고 모든 게 의무에서 빠지기 때문에 좋아요, 속으면. 근데 큰 회사들은 여기 뭐 대기업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분들은 DB형으로 많이 하죠. DB형으로. 그 다음에 급여를 줄 때 이 사람들이 급여를 받아가는데 비과세가 있잖아요. 소득세 비과세. 그 중에서 가장 큰 게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게 식대. 그 다음에 차량 보조금. 그 다음에 6세 이하. 이 4가지 정도는 있으면 적어주는 게 좋아요. 그럼 그 사람들이 세금도 덜 내고 이걸 빼주면 그 다음에 이 부분이 4대 보험료 계산할 때도 빠져요. 4.5에서.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시되 최저임금을 고민하셔야 돼요. 최저임금. 이 부분 최저임금이 빠지니까. 특히 차량 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차량이 그 사람이 갖고 소유주가 돼야 돼요. 차량이. 제가 회사를 입사를 했어요. 제 차를 갖다가 회사를 위해서 어디 쓴단 말이에요. 그럼 차량 보조금 오케이인데 내 차가 아니고 와이프 차를 갖다 쓴다 그러면 인정이 안 돼요. 응? 그렇죠. 회사에 대해서. 그거는 종업원 입장이죠. 내가 사장이면 회사의 이름으로 차를 해놓고 내가 그걸 쓰면 되죠. 다른 이야기죠. 물론 한도는 있습니다. 좀 뒤에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4대 보험 할 때 이건 알려드리면 회계사무소에 이 사람들 급여 한 달에 얼마 주기로 했으면 세무서에 다 해줘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순액이 줄 때 얼마냐 그것만 쏴주면 돼요. 그쪽에다. 다 떼고 나다니까. 그 다음에 임직원에 급여 여기 있죠. 이제 4대 보험료를 적어놨으니까 최근 거 적어놨으니까 대략 17%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 중에 다가 아니고 절반이죠. 회사에 부담하는 거는. 나머지 절반은 그 사람이 급여에서 빠지는 거죠. 응? 그죠? 이해되시죠? 빠집니다. 그 다음에 처음에 들어가면 회사를 설립하면 4대 보험공단에서 가입하라고 그러는데 그때는 무보수 확인서라고 그래가지고 그 세무사무소에 이야기하시면 돼요. 처음에 무보수니까 이야기 좀 해주세요. 그러면 그쪽에서 회계사무소에서 4대 보험공단에다가 이분 대표자들이 무보수니까 청구하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보낸다고요. 잊지 말고 대부분 그렇게 이야기하셔야 돼요. 근데 회계사무소 직원들이
엄청 관리를 하는데 많으니까 이야기 안 하면 자기들이 몰라. 전화해서 카톡, 요즘 좋은 거 있잖아요. 카톡. 나는 받을 수 있지만 상대방은 안 봐도 되는 거. 그죠? 문자 보내고 카톡 보내고 카톡은 일자 파지면 이거 바꾸나 볼 수 있잖아요. 카톡으로 보내버리세요. 보내서 그 무보수 4대부 안 했고 해주세요. 뭐 보내세요. 담당자들한테. 저한테는 하지 마시고. 저는 안 보내주고 있으니까. 퇴직금이 참 이제 나중에 그 퇴직금이라는 거는 이제 두 가지 측면이 있죠. 지급하는 회사 입장에서는 그 경비로 해서 우리 법인세를 줄 수가 있잖아요. 그죠? 받는 입장에서는 나의 소득이죠. 퇴직소득. 그건 퇴직소득이기 때문에 걔는 근로소득하고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4대보험은 상관없어요. 세금만 내면 끝난다고. 그 다음에 세율도 좀 싸고. 그래서 과거에는 그 종업원들이나 임원들이 퇴직금 중간자산을 많이 했죠. 근데 어느 순간부터 그 부분이 좀 막혔어요. 뭐 물론 예외상이 있긴 있지만, 뭐 아프다거나 집 산다거나 뭐 할 때는 좀 있긴 있지만,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일단 기본적으로 사업하시면은 종업원들이 누가 왔다 그러면 종업원들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근로자 퇴직금의 보장법에 따라서 퇴직금 1년 이상 금만 무조건 줘야 돼요. 그걸 갖다가 안 준다 그러면 일종의 그 제재를 받을 수가 있죠. 근로복지공단에서 당신네들 종업원들 법을 위반이잖아요. 근데 임원이다 그러면 임원은 근로자 퇴직금 보장법의 대상이 아니에요. 임원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회사 내부 규정이나 계약에 따라서 주거든요. 그럴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또 거기다가 임원에 대해서 배수가 있어요. 배수 규정이. 몇 배 규정이 있다고요. 그럼 배수 규정이 합당한가는 또 이렇게 따져봐요. 정관이나 주총 결의에다 항상 쓰셔야 돼요. 그쪽에다가. 보통 우리가 처음에 만드는 정관에 대해서는 임원의 퇴직금에 대해서는 주총이 임한다고 대부분 돼 있어요. 주총에서 퇴직금 개정을 딱딱 때리면 돼요. 5배. 근데 뭐 어떤 대기업에 계신 분들은 그 전에 그 작년에 그 한진의 누구죠? 그 회장님 돌아가셨잖아요. 조양호 회장님 돌아가셨잖아요. 그분이 퇴직금을 뭐 몇백원인가 받았다고 그러시더라고. 저기에서. 근데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과연 이 금액이 이만큼 퇴직금 주는 게 맞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퀘션 마크이긴 하죠. 국세청에 대해서는 너무 많이 주기 때문에 이건 퇴직금이 아니라 일본의 근로소득 상여금이다. 그래서 왜냐하면 상여금이 세율이 비싸거든. 퇴직금 싸고 그런 문제가 있긴 있어요. 저분에 대해서는, 임원에 대해서는. 근데 일반적으로 직원에 대해서는 1년금만 하면 한 달치 더 주잖아요. 그만큼에 대해서 DC형, 아까 말씀드렸죠. 확정급여형에 대해서 DC형 가입해 줘버리는 게 제일 속편합니다. 뭐 그 사람들은 확정급여 받았잖아요. 퇴직하면 그 부분 이제 ILP라고 그러죠. ILP를 시켜줘요. 그리고 나서 일지로 인출할 수도 있고 아니면 연금을 받아올 수도 있고. 연금으로 받으면 뭐 55세 몇 년이니까 그에서 창창 받아올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돈을 줄 때는, 퇴직금을 줄 때는 이 사람이 임원인가 근로자인가 판단을 잘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회사가 안 좋으면 임원들이 퇴직금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규정이 없으면 안 준다고. 사장이 기분 나쁜 사람들은 당신 퇴직금 없어 그럴 수 있어요. 그럼 이 사람들은 퇴직금에 보장을 못 받잖아요. 그래서 자기는 임원 아니다라고 우기는 거지. 나는 근로자야. 그래서 근로복지공단에다가 이 사람이 나한테 임원이라 돈 안 줍니다. 사실은 나는 근로자예요. 말만 임원이지. 그렇게 하는 수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면 근로복지공단에서 대부분 개인편을 많이 들어주더라고요. 임원이라는 건 사실 그 독립적으로 경영자이기 때문에 구애를 안 받거든요. 근데 근로자는 몇시 퇴근해야 되고 시키면 시킨 대로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임원이냐 근로자 따지는 부분이 판례도 무지하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혹시 여기 임원 계시는데 퇴직금이 안 좋다 그러면 근로자라고 우겨보세요, 회사 가서. 그러면 승소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특히 저기 있죠, 그 법정관리에 들어가는 회사를 보니까 그렇더라고. 법정관리에 들어가면 이 사람들 임원이라 그래서 퇴직금도 안 주려고 그래요. 그러면 법정관리에 들어가면 이게 그 경매 들어가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3개월분 임원 퇴직금, 뭐 짐주고 퇴직금 먼저 주는 거 있죠, 1순위로. 그걸 봐서 나는 임원 아니다라고 막 우기더라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우겨서 승소해서 받더라니까요. 최단금 받아요. 있었어요. 근로자는 퇴직금에 대해서 한도가 없어요. 근로자에 대해서는 1년 근무인데 1년치 한 달 월급 줄 수 있지만 2달 월급 돼도 돼요. 근로자 퇴직금에 항상 베이스로 초과되니까. 그런데 안 줘버렸다 그러면 그때는 걸리는 거예요. 근로자는. 근데 임원에 대해서는 한도가 좀 있어요. 세무서에서 봅니다. 그 다음에 사업소득과 기타 소득 지급, 우리가 이제 프리랜서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우리가 근로자들에 대해서 급여에 대해서는 급여 주는 날짜가 정해져 있죠, 매달.
그런데 금액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일시적 고정되지 않잖아요. 근데 사업소득에 대해서 프리랜서에 대해서는 3.3%를 떼고 주죠. 그거는 금액은 확정돼 있지만 세율은 확정돼 있지만 언제 줄지는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회사에서 관리하셔야 돼요. 그리고 통장에서 갑자기 김갑돌 해서 얼마 100만 원 쭉 나갔어요. 3,300 떼고 90 몇만 원 나갔어요. 그러면 이게 뭐지? 모르잖아요. 회계 담당자들은 전화해서 물어본다고. 이게 누구한테 원천징수 어떻게 된 겁니다. 그러면 주민등록증을 주셔야지 저희 원천징수를 할 수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하다 보면은 세무서, 사무소라고 연관이 이제 소통을 하다 보면 요령이 됩니다. 그래서 알려주시게 돼요. 그쪽에다가. 나중 가서 돈 주기 전에 다 주고 나서, 원천징수 안 했으니까 돌려주세요. 그 다음에 주민등록증 알려주세요. 그러면 서로 짜증나서 이게 피곤해져요. 하기 전에 미리 잘 하셔야 돼요. 이쪽에다가.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내가 받았어요. 받는 사람이 프리랜서 입장이에요. 받았으면 그 다음 연도에 5월 초쯤에 개인 이름으로 국세청에 로그인해요. 개인으로. 내 종소 때문에. 그러면 내가 1년 동안 근로소득하고 받는 게 뭔지를 한번 볼 수가, 조회가 가능하거든요.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들은 연말정산 끝났으니까 할 필요 없어요. 노 액션.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여기 있죠. 종합소득세 신고 도우미를 누르시면 돼요. 조회에서 신고 도우미를 누르면 이렇게 나와요. 여기에 나온다고 이게. 여러 가지 사업소득도 받고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해서 나온다고. 왜? 그러면 기타, 지급명세가 이렇게 쫙 나와요. 그럼 이걸 쫙쫙쫙 풀통해서 여기 보면은 근로소득 있고 거주자 소득소득 기타소득 있고 하죠. 이렇게 받으셔. 이게 몇 개 나왔다 하는 순간 난 정소 신고해야 되는 거 알아야 돼. 이쪽에다가. 네? 5월 초쯤에 국세청에 가서 우리 개인 전부 다 로그인해서 연말정산 간소 서비스 다 받잖아요. PDF별로. 해보셔야 돼요. 이쪽에다가 5월 달에. 왜냐면은 이거 지급명세서를 주는 사람들이 3월 10일 날 다 올리거든요. 세무서를 올린다고. 세무서들이 그 데이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때가 조회가 딱 돼요. 3월 10일. 보통 4월 말이나 5월 초쯤에 조회가 되더라고요. 해보시고 나서 1년 전에 지나면 갑자기 이게 500인데 내가 어디서 받았지 가물가물해요. 그러면 갔다가 근데 가물가물해서 나중에 생각나요. 하면 나중에 정서 신고할 때 하셔야 돼요. 그쪽에다가 종합소득 신고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그 경비 있잖아요. 아까에 여기 보시면은 오른쪽에 보이죠 이게 코드 세세 분류 거기에 따라서 경비율이 달라요. 실제로는 우리가 지급금의 3.3%를 원천징수 하지만 5월달 되면 이거 경비율을 인정해서 다시 계산한다고요. 경비를 인정해서 이 금액만큼을 과소표준에 플러스한 다음에 내가 갖고 있는 세율하고 계산해서 계산한 다음에 3.3%를 다시 빼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도 많이 달라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거는 만약에 우리가 대보하시면서 누구 프리랜서한테 이렇게 돈을 준다. 그러면은 여기 있죠. 여기 잘 안 보이네. 이거로 처리하세요. 이게 실적 베이스로 어쩌고저쩌고 나오거든요. 실적이 다른 거 이거로 하시면 돼요. 이쪽으로. 근데 이거로 해달라고 세무사무소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 네? 그쪽에다가. 아니면 막 대충 해버린다고 사실. 그 다음에 투자 파는 경우에 이거는 제가 우리 박사님 카페에 제가 올린 글이 있을 거예요 아마. 여기 읽어보시면 합산해서 신고해야 돼 이거죠. 투잡에서 근로소득 이외에 다른 거 프리랜서에서 사업소득이 있거나 기타 소득이 있으면은 이게 합산해서 신고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 금액이 근로소득 이외에 아까 계산한 토탈 금액이 3,400이 넘어가면 어떻게 되는 거죠? 들어보셨죠? 3,400이 넘어가면 건강보험에 추가될 수 있어요. 건강보험료가. 건강보험 언제부터 추가되냐면 이런 식으로 합산해서 5월 말까지 신고를 하잖아요. 국세청에 신고를 하죠. 국세청이 건강보험공단에 자료를 넘겨요. 건강보험공단에 고민한 다음에 그 년도 11월부터 합산해서 부과를 해요. 3,400이 넘어가면. 아까 근로소득 이해 금액이 3,400이 넘어가면 합산해서 신고한다고요. 건강보험 추가된다고요. 근데 2022년부터는 이게 2천만 원이라더라고. 줄일 예정이에요. 응? 그죠? 근로소득이 계신 분들은 이게 합산 과세되는 거 고민 많이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건강보험료가 추가되면 얘가 지금 다른 데서 투자 받는구나 알 수가 있죠, 회사에서. 이거 조심하셔야 된다고. 아, 금액, 경비 뺀 금액. 소득금액 증량만에 특히는 게 그렇지. 3,400원. 3,400 거기 보면 보셔야 돼요, 그쪽에다가. 그로서 200. 여기 제가 이거 들어보니 한번 읽어보시고 이 내용은 특히 그 카페에다 올렸거든요. 카페에 올렸으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이쪽에다가. 이게 국세신문인가 제가 자료를 올렸어요. 읽어보세요. 그 다음에 증빙관리, 아까도 말했던 이야기지만 사업 초기엔 손실이 많이 나니까 이 증빙관리를 잘 하시고 결정금 관리를 잘 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2기 때부터 보통 이익이 나거든요. 보통 이제 잘 나가는 회사들이 2기 때 어떤 회사들은 10기 때도 손실 나던 회사 봤어요. 나중에. 자, 1기 때 있죠. 입금이라고 그러는데 세법에서는 입금이라고 그래요. 회계에서는 매출이라 그러고. 입금에서 500인데 송금이 1,000원, 비용이 1,000이었어요. 결성금이 500이죠. 2기 때 이익을 잘해서 1,000이 났어요, 이익이. 그럼 이걸 갖다 뺄 수가 있는 거죠. 과소표준을 줄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걸 결성금을 10년 동안 관리할 수 있습니다. 언제? 장부를 관리해서 기장하고 세무서 신고를 했을 때. 세무서에 신고하는 게 뭐냐면 결손이 나면 올해 결손이 얼마나 났습니다. 그 내용이 다 올라가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연도에 작년에 얼마 있는 걸 이번에 까겠습니다. 다 이렇게 관리를 한다고. 그래서 2월 결손금에 절세 효과라고 그러죠. 결손이 나면 다음 연도에 세금을 깎을 수 있겠구나, 절세. 그런데 이게 타당한 게 뭐냐면 지금 나눠서 그렇지 일기익이 플러스 해봐요. 이익이 2,000이죠? 입금이 2,000이잖아요. 송금은 1,500이잖아요. 그럼 500만큼 이익 나면 세금 내는 거지. 과표 500가 되잖아요. 이게 나눠서 괜히 손실 벌지 마라 이거지. 합산하는 거 이게 타당하기 때문에 이걸 근데 관리를 해야 되는 거죠. 어떻게? 장부를 작성하고 세무서 신고를 하면서 관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 결정금을 그 2년 동안 처리 안 하고 그 다음에 넘어가 버리면 안 됩니까? 아, 결손금이 500에서 올해 요번에 다 까먹었잖아요. 근데 올해 이익이 차가감 소득이 2기 때 100만 있었다. 그럼 올해 100밖에 못 쓰잖아요. 400을 또 넘길 수 있어요. 10년 동안 관리가 가능해요. 네, 10년 동안. 아까 말씀드렸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규직병 잘 받으시라. 접대비 한도. 접대비 한다고 이게 물어보시면 하는데, 이게 올해 3,600으로 바뀌었어요. 그런데 1년에 접대비를 쓸 수 있습니다. 근데 부동산 임대업 같은 경우에는 반이에요. 절반, 1,800. 프리랜서로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이 계약서가 있어야 되나요? 계약서는 뭐 있으면 좋지만 뭐 굳이 없어도 계약서 있는 게 좋긴 하죠. 네. 왜냐하면 이게 증거 서류잖아요. 이 사람한테 직접 옛날에 줬다라는 증거가 있기 때문에 증거로서 효력은 있죠. 그래서 있는 게 좋긴 하죠.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해서 없다 그래서 인정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분쟁의 소지라든지 뭐 가령 계약서에는 가령 100만 원 주기로 했는데 나중에 와서 딴 사람이 왜 나한테 200 주기로 해서 100만 줬냐. 그 사람이 돈 받은 사람이 따지면 무슨 소리에 계약서에 100만 원 쓰지 않았냐. 할 수 있기 때문에 계약서 쓰는 게 좋죠. 세법상의 문제가 아니라 민법상의 서로 간의 분쟁의 소지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계약서 쓰는 거죠. 우리가 그 식당에서 그 편의점에서 하드 사더라도 계약서 안 쓰잖아요. 돈 줄게 하드 주라. 계약서 안 쓰죠. 그런 경우는 계약서를 쓰는 거는 꼭 이게 입증의 수단 때문에 쓰는 거죠. 그렇다고 우리가 편의점 가서 1,000원 주고 하드 산다고 해서 계약서 안 쓴다고 계약이 아닌 거 아니잖아요. 나 물건 팔래? 1,000원 줄게. 그럼 오케이. 받으면 그 계약에 수행이 되는 거죠. 그렇지만 그런 분쟁의 소지 때문에 계약 쓰는 게 좋죠. 그쪽에다가. 33%는 네. 그 원천 징수가 그렇죠. 되잖아요. 네. 저거는 똑같이 3개월 매달 10일 날 네. 보고를 해야 되는 건가요? 예, 그게 이제 규모가 작으면 6개월 단위 할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매달 하는 거예요. 매달. 다음 달 10일 날 신고를 해주는 거예요. 그럼 아까 처음에 볼 때 일정이 있었죠. 그 다음 달 10일 날 원천세 납부하라고 와요. 세무서 사무소에서. 그럼 얼마씩 내고 그렇게 하는 거죠. 저쪽에다가. 되셨죠? 컨설팅인 경우에도 이 3.3%를 공제를 하는 건가요? 그렇죠. 예.
근데 잘 봐야 돼. 제가 누구한테 이제 컨설팅이나 그런 사람, 컨설팅이 상대방이 나한테 세금계산 청구하면 그때 3,000% 아니죠, 그때는. 세금계산 청구를 하면. 근데 그 사람이 개인이에요. 개인인데 세금계산을 청구한다는 건 그 사람이 사업자라는 얘기죠. 사업자는 기본적으로 물적 설비, 인적 설비가 있어야 돼요. 사업장이 있어야 되고 종업원이 있어야 된다고. 그런데 부가세가 면세되는 인적 영역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은 프리랜서들은 사업장이 없잖아요. 자기 혼자 몸으로 때우잖아요. 그 사람들은 3.3% 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세금계산 발급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줄 때 세금계산 떼고 주는 거예요. 3.3% 떼고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딱 봐서 그 사람이 하는 게 나한테 이쪽 저쪽 돌아다니면서 이런 컨설팅 하는 사람이더라. 그럼 그 사람이 그게 사업이 된 거예요. 사업 등록증은 없지만 사업자 등록증 있는 사업자, 사업 등록증 없는 사업자는 나눠줘요. 그런 사람도 아까 말했던 사업자 등록증, 사업소도로 아까 원천이 되잖아요. 지금 여기서 쫙 나왔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이 어쩌다 한번 하는 사람이야. 이런 게. 하는 사람이. 그 기타 소득짜리 하는 되거든요. 기차 소득 할 때는 8.8%.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그냥 3.3%도 대부분 넘어가더라고요. 자, 좀 쉬었다 하시죠.